이제는 만들어져 온 나, 제 9장을 보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심리 구조를 이제 심리 분석 또 정신 분석 이런 말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학문적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프로이드라든지 또 칼 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칼 융의 인간 구조를 좀 보면 아주 상당히 합리적이고 깊이 있게 잘 다뤄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의 그 인격 형성은 특성은 이렇게 원처럼 돼 있다. 그래가지고 맨 중심부에는 자기라는 것이 있다. 자기.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인간의 이렇게 성격을 움직여 가려고 하는 어떤 힘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자기가 뭔지는 모른다. 그렇지만은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성격을 움직여가는 중심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걸 둘러서 자기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둘러서 원처럼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자아. 이것은 의식의 세계. 의식의 세계. 그러니까 아는 세계죠. 내가 박보국 목사님 이렇게 알잖아요. 아는 세계. 그래서 또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은 것을 이렇게 아는 세계. 이것이 바로 의식의 세계. 홍의식. 의식의 세계. 그 다음에는 무의식인데 프로이드는 그냥 무의식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칼 융은 개인 무의식. 네. 그리고 집단 무의식.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개인 무의식은 뭐냐? 개인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일이 있는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엄마나 친구한테 상처를 크게 받은 게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무의식 속에서 남아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컴플렉스처럼, 약점처럼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아있는 것이 어느 땐가 밖으로 표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찾아내서 치유하자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유전적인, 그래서 민족적 집단 무의식. 그러면은, 무의식적으로 한국 사람은 한국인의 티가 난다. 어떤 게 납니까? 한매칭. 네? 한매칭. 한맺혔다. 빨리빨리 문화라든지 그런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네. 또 군대를 갔다 나온 사람들이 어떤 군대 문화. 이게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또 어느 가문, 그 가문에 있던 어떤 것들이 의식적으로는 아는 건 아닌데 이게 내 안에서 잠재해 있다가 딱 튀어나와. 아이고, 김씨 집안 아니라 그럴까봐. 이제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요 부분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져 온 나로 보는 거죠. 만들어져 온 나. 이거는 만들어진 나. 그래서 이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사실 컨트롤하고 움직여가는 특성이 자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시편 130편 5절에 보면은 나 곧 내 영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바로 영혼이다. 그래서 이 영혼 속에 들어있는 5가지의 기능, 이게 바로 이제 나의 실체다. 그래서 성경은 나답게 산다. 이 사람도 뭘 주장했냐면은 인간의 삶의 목표는 자기 실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실현을 완성한 사람은 예수와 석가모니다. 이제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삶의 목표는 자기답게 사는 거다. 네, 자기답게. 자기답게 사는 게 뭐냐? 이걸 모르면은 자기답게 사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라는 자기라고 하는 실체를 알아요. 그게 바로 나 곧 내 영혼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유일성, 영원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대로 살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나답게 사는 거다. 여기에 만족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자, 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보는 인간 구조예요. 물론 뭐 또 다른 심리학자들이 또 뭐 무의식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또 어떤 학자는 이런 부정적인 인간상을 연구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런 또 분야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부정적인 거 이런 거에 자꾸 매달리지 말고 긍정적인 부분을 연구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또 학자들도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심리학은 어떤 특정한 명확한 100% 분명한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단지 이제 이런 프로이드나 칼융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초기적인 형태 속에서 인간의 형성을 다루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이 심리학 속에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제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옛날 심리학을 가지고는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을 이때 당시에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들도 굉장히 많죠. 인간의 인격 형성에 사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계가 인간 성품의 형성을 하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아들이 맨날 이 스마트폰에서 게임에 미쳐서 살고 그러면은 이건 뭐 부모의 영향과 상관없는 이상한 애가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기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그 성품 만들어져 온 나에게 미치는 다양한 분야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진 내가 아니고, 네. 예, 족구하시고 좋으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족구를 못하게 이제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자 12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처음에 만들어진 나를 살펴봤다. 이것은 속에 있는 나다. 진짜 나다. 그런데 또 하나의 나가 있다. 이것은 만들어져 온 나다. 가정 환경에 따라서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지는 나다. 이제 그동안 만들어져 온 또 다른 당신의 모습을 찾아가 보자. 그래서 만들어져 온 내 인격의 형성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본질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본질적인 거. 그 다음엔 유전적인 것이 있고 태 안에서 형성되는 분야가 있고 태어나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이제 형성되는 분야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분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또 하나의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첫째, 본질적인 요인. 인간의 내면의 세계는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긍정적 부분, 또 하나는 부정적 부분. 긍정적 부분이 밖으로 나타나면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되고, 부정적 부분들이 나타나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짜증과 불만 등 불행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 인간은 본래 긍정적인 면을 갖도록 창조되었죠. 그렇다면 부정적인 요소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부정적인 요소들을 교육하는 학교나 학원은 없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부모는 자녀들에게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서 있는 것인가? 조그만 아이들이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게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건가? 네? 그러니까 배워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았는데도 나타나는 본능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상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밝혀주죠. 오직 성경만이 제공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나타나는 것만을 보고 성선설이다 혹은 성악설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오리지널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에 뭐예요? 거룩성이 있는 거예요. 거룩성. 그러니까 본래 악한 게 아니고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선의 본능이에요. 악에 대한 본능은 후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의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첫 번째 시기에 관해서 성경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알아야 되죠.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을 보면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룩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은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맺은 생명의 언약을 파괴시키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사실을 보여줘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뭘 갖습니까? 죄의 요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성을 가진 내가 만들어진 거죠. 위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인간 속에는 근본적으로 부정적이고 악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언제부터예요? 처음부터 창조된 게 아니고 언제부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제 변형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인간은 누구나 다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유전적인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잘못된 부모의 특성과 삶이 3, 4대까지 미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단순히 부모의 죄값을 자녀들이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부모의 잘못된 습관과 생활과 삶의 특성들이 자녀들에게 유전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근래에 와서는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트라우마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고 난 뒤에 이것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상처에 대한 결과들이죠. 엄마가 임신 전에 겪은 트라우마가 출산 후 아기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죠. 공포를 느낀 엄마가 분비하는 냄새가 세대 간 트라우마 전달의 주요 매개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밑에 이야기는 쥐들을 통해서 실험한 이야기고, 그래서 맨 밑에 보세요. 유태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자식들은 종종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트라우마에 시달려 왔는데 이번 연구는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던 어떤 충격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그 남아있는 충격의 어떤 후유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자, 태안에서 받는 충격과 인격 형성. 심리 치료를 다루는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사람이 태아부터 상처를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입장에서는 이미 인간은 상처를 안고 태안에 잉태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상처가 어디예요?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부정적인 모든 것들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어나면서 상처를 더 받느냐, 치유하는 어떤 혜택을 누리고 사느냐. 네. 치유하는 부모를 만나느냐, 상처를 주는 부모를 만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거죠. 자, 이때 받은 상처들이 무의식 가운데 잠재 있다가 청소년기에 혹은 청장년기에 밖으로 표출된다고 한다. 무의식 자아에 심겨져 있는 상처의 시작은 부모의 유전인자로부터 받는 영향이다. 부모의 유전인자에 의해 나와는 상관없는 성향과 성품이 결정이 된다. 임신 중 엄마가 모태내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아기가 모태에 있을 때 엄마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느끼는 그대로가 아이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산부인과 전문의의 발표에 따르면 임신 2주가 되면 아이는 느낌을 갖기 시작한다고 한다. 즉 생명체가 되고 순간부터 아이는 엄마의 영향을 받아 모체인 엄마의 감정, 즉 안정감, 편안감, 불안감, 두려움, 초조 등 모든 심리적 변화들을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 최기성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이 내적 치유, 심리 치료를 많이 하는 분이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발전시켜 가고 있는 분입니다. 특히 부모가 원하지 않는 임신했을 때 태아에게 상처로 남는다고 한다. 존재감, 또 상실, 원하지 않았는데 왜 생겼지? 지울까 말까, 불안감, 조성, 신뢰할 수 없음.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부정적인 인격 형성, 의심, 불안, 분노, 우울과 함께 상처로 남게 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임신할 때 부모는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가져야 돼요. 스스로. 자존감.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보내실 때 아무 의미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의 책에 기록하신 후에 가장 신비로운 존재로 보내주셨어요. 특히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서 보내실 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뭐예요? 사랑을 해서.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필요성. 이런 가치가 부모가 이런 가치를 가질 때 태아는 안정된 가운데 성장하죠. 평안한 가운데서 성장을 합니다. 태어난 이후에도 이 같은 가치를 심어줄 때 아이는 자부심을 갖게 되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부부가 다투고 분쟁할 때마다 태아는 불안감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 와 있는데 엄마가 막 아빠랑 막 대판 싸워. 그러면 이 아이는 학교에서 들어오자마자 이 아이는 어떤 상태를 나타냅니까? 네, 불안감을 갖고 그 자리를 기피하려고 하고 자기 방으로 숨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이게. 네.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 많이 했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게 그 아이들 속에 심리적으로 내재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그리고 어느 땐가 자연스럽게 대화할 길이 있으면 혹시라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혹시 기억나는 게 있냐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뭐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 네. 그리고 히스테리적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많이 그러면은 소위 말하면 이제 그런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상처들을 찾아내는 이런 이제 치료 방법들을 찾거나 이제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그렇죠. 좀 얼굴이 심각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애들 앞에서 많이 싸우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이제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서 문안할 때 그 뱃속에서 아이가 막 뛰어놀았죠. 그래서 엄마의 기쁨이 아이의 기쁨으로 이렇게 다 전달되는 그런 이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머니가 기뻐하면 그 기쁨이
태아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어머니가 우울하면 우울함이 태아에 전달된다는 거예요. 분노하면 분노가 전달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바깥 환경이 태아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상처로 남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은 구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고 아내가 임신했죠.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막 싸워요. 그래서 이런 그 태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안에 뭐 쉽게 말해서 이 안에 생명체가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생명체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꾸 침해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임신 5개월이 되면 태아는 고통스러운 자극을 받을 때 몸을 움츠린다. 배의 밝은 빛을 갑작스럽게 비추면 그 빛을 감지하고 몸을 움직여 피한다. 임신 7개월째가 되면 태아는 꿈을 꾼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음색을 기억한다. 보이지 않지만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고 임신할 때부터 부모가 무슨 가치를 가져요? 하나님의 가치, 창조적 가치관으로 임신하고 그렇게 인식시키고 은혜 아래에서 살아야 됩니다. 부부의 삶이 태아 인격 형성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나기 전부터 자존감 있게 임신하고 태아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 특히 임신 후 술이나 담배를 피우는 어리석은 어머니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게. 네, 전화를 안 끄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 청년들한테도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의 신체 구조는 생명체를 임신하고 잉태하도록 구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체가 팔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인격 형성도 되고 그 다음에는 뇌 구성도 되고 모든 몸의 신경세포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담배를 많이 핀 여성이 임신을 하면은 그 어머니 안에 그 담배의 니코틴이 다 빠져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기는 자기가 싫든 좋든 그 니코틴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또 알코올을 이제 많이 섭취를 하다 보면은 그게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 그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 젖을 먹였는데 아기가 젖을 먹고 크는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그 알코올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젖에 이 누적되어 있는 알코올이 아기한테 그대로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알고 자기 관리를 이게 잘해야 되는데 이게 현대인들은 너무 무책임해요, 그런 면에서. 네. 자, 임신했을 때 담배 금지시키는 이유, 그것을 댔을 때 태아에 미치는 영향. 네, 이거는 이제 블로그에서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올려놨는데요. 간단한 상식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술과 담배 또한 약물을 피해야 하는지 질문 아닌 반대 성격으로 좋지 않게 보는 분이 있습니다. 담배는 니코틴 성분에 의한 태아의 이게 뭐뭐뭐 증상, 태아에 미치는 크기, 무게, 성별, 기형 등의 발전을 막고 태아 줄기가 말라버리는 연기 증세인 것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알코올은 여성의 양수의 양이 급속도로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현상을 알코올로 인하여 균형이 깨져 임산부가 위험해지는 경우를 예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태 속에 아기가 알코올을 그대로 섭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기에게 알코올은 마비를 주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기를 잘 낳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의 80%가 만 5세가 되면 기형적인 현상이나 간, 심장병 등의 이상 증세로 큰 병원을 찾는 미리 병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고 후회해야 할 과제인 거죠. 약물을 섭취하면 안 좋냐는 질문은
보통 다 아는 이야기라 굳이 써야 하는가입니다. 아이는 태초의 모든 것이 초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신체에 생기지도 않은 병에 대하여 엄마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삼손을 잉태하게 하시면서 금지시킨 것들이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에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아이에 대한 어떤 인격 형성, 뇌 구조 형성, 그 다음에 모든 신경세포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누가 받으면 좋겠어요? 네, 젊은 엄마들 공부해야 되고, 또 결혼한 신랑 신부들 공부해야 되고, 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 심리학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만약에 이제 태안에서 부정적인 부모 안에서 임신을 했다면은 이 아이는 이미 본래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것에다가 뭐가 더 플러스 됩니까, 이제? 이게 치유가 돼 가야 되는데 치유가 돼 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 돼 가는 거예요, 이게. 눈덩이 커지듯이 이제 크는 거예요. 문제아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태어났어요. 그야말로, 아주, 지울까 말까 하는 이 부모의 살인의 위협 속에서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세상 빛을 보고 태어났어. 근데 이제 태어난 다음에 어떤 환경이냐는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사는 환경이 도대체 이게 치유의 환경이냐, 상처를 주는 환경이냐,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 태안에 있던 생명체는 1차 환경을 떠나 2차 환경으로 나오게 된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던 모태에서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 이때부터 원치 않는 많은 환경들에 부딪히면서 자신의 성격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건 역시 부모입니다. 제일 많은 시간을 같이 살기 때문에, 제일 가까이 살기 때문에, 항상 마주치니까. 많은 심리학자와 치유 상담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인간의 성격 형성은 태내에서의 성장을 포함하여 생후 60개월, 만 4세 이전에 80%의 자아가 형성된다고 한다. 나머지 20% 정도만 만 4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사건들의 체험으로 고착된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일부 또 심리학자들의 프로이드를 비롯한 이야기들이에요. 또 어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성격은 평생 만들어져 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원망했다면 그 뿌리를 찾아 치유와 회복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내적 치유를 하고 있는 최기성 목사님이 그런 이제 이야기예요. 참고 자료, 부모의 관계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아래의 내용은 감정 코칭 및 가트맨 부부 치료, 강의 메모 관련 책자를 정리한 내용이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부모다. 나무 한 그루가 주변 환경의 공기, 수질, 토양의 영향에 힘입어 성장하듯이 아이의 정서적 건강은 주변의 관심과 사랑받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보통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게 뭐예요? 야, 너는 밥 주고 옷 사주고 공부시켜주면 됐지. 뭘 더 필요해? 네. 거기다가 또 너 용돈을 이만큼 주면 되지. 또 뭘 해주면 좋겠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단순한 물질적인 것만 주면은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인격이 형성되는 거야.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져 가는 거야, 이게. 부모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부모의 삶을 보면서 인격이 만들어져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대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 가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감정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운다. 문제가 있는 아이의 행동 패턴을 보면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산다. 그런데 그게 내재돼요. 왜냐하면 늘 보고 듣기 때문에 생각은 난 아버지처럼 안 살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이 안에 이게 다 이렇게 저장돼요. 그 저장된 게 나중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버지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아이 문제의 핵심적 원인은 부모에게 있다. 부모들이 싸우면 집안의 기운이 독기운으로 차 있는 것이다. 아이가 밖으로 방황하죠. 집안에서 부모가 싸우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밖으로 뱅글뱅글 돌고 방황하는 거죠. 부부 관계 개선이 먼저 필요하고 관계 리모델링, 아이의 변화가 옵니다. 부모의 결혼 생활과 아이의 친구 관계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 부부간의 불화는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기폭제에 관한다. 아이가 태어나고 첫 몇 개월 동안 일어나는 일은 신경체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 어릴 적 기억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라. 어릴 적 기억은 암묵적인 기억 속에 내재된다. 노트르담 대학교의 마크 커밍스의 연구. 부모가 아이 앞에서 싸우면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혈압이 올라간다. 10살 이하인 경우 아이 앞에서 신체적인 몸짓을 써가면서 화해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혈압을 낮추는 데는 말만으로는 역부족이다. 10살 이상인 경우에도 부모가 갈등을 겪다가 화해하는 과정을 보는 것이 실제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보다 침착하고 애정어린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부부의 아기는 더 잘 웃고 덜 운다. 화가 나더라도 스스로 진정을 하며 더 빨리 침착해진다. 아이를 낳은 후 3년간 부부관계는 더 나빠진다. 산후 우울증, 아내 남편 모두 걸린다. 행복하지 않은 부부의 아이는 더 스트레스를 받고 3개월 된 아이, 6개월 된 아이 신체, 정서,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부모의 행복도다. 부모의 이혼은 3대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더 갈 수도 있다. 미국만 해도 결혼 전문가를 찾아가기까지 평균 6년의 시간이 있다. 그 기간 동안 아이가 받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네, 갈등. 그 갈등의 끝이 결국은 이제 이혼이기 때문에 아이가 커서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아이들의 놀리는 일반적 행동에도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민감하게 반응하면 아이들에게 계속 놀림받고 따돌림 당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네. 싸우지 말고. 벌써 애들이 다 이제 커버린 집도 있겠지만 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집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집안에서 벌써 큰 소리 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크든 작든 결국은 나 자신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행복을 유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스코트 몽고메리 박사의 연구, 생후 22개월 된 아이 1,400명을 추적 조사를 했더니 부모의 갈등은 자녀의 자녀가 키 크기를 원하면서 맨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지능의 문제. 네.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결국 이런 환경들은 자녀들의 성격 형성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처들로 남는다. 해결되지 못한 상처들은 무의식 가운데 잠재되어 있다가 삶의 현장에서 불쑥불쑥 나타나기도 하고 장년이 되어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가야 한다. 기억할 것은 현대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교육은 가정에서의 부부의 행복한 삶이다. 인격적인 대화, 따뜻한 관계, 긍정적인 희망의 삶이야말로 자라나는 자녀들의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부모들이 인생에 회의적이거나 또 뭐 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나 자기가 하는 직업이나 자기가 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거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의 일에 대해서 흥미를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목회자는 목회의 의미를 항상 찾아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아빠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목회가 참 훌륭한 일이구나.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의미가 있구나.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뭔가 기대감을 갖고 접근을 하는데 애들 듣는 데서 만날 이놈의 직장 때려쳐야지. 아유 그냥 못 살겠어 그냥. 만날 그러고 살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회의를 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전부 다 임상되고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잘했을 텐데 앞으로 이 교육 잘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교육시키고 또 자녀 키우는 사실 젊었을 때 자녀 낳아서 기를 때는 이런 거 몰라요. 애들하고 시달리느라고 그냥 맨날 그냥 욕 바가지로 해대고 또 그냥 맨날 그 먹고 사는 일에 시달리느라고 맨날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어떻게 해. 그래서 따뜻한 그런 삶의 현장들을 제대로 갖고 크지 못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런 인간의 잘못된 과정 속에서 커온 모든 것을 그냥 싹 무효화시켜버리는 또 하나의 성품의 형성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과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커왔지만 은혜 아래 딱 사로잡히면 이런 게 그냥 다 무시돼 버립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이게 은혜 아래 있는 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부모 원망하던 아이들이 은혜 받고 나면은 막 그 부모가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세상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심리학적인 틀에서 이해시키고 치료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다 성령에 매여서 사는 건 또 아니니까. 네. 자, 프로이드 이야기 나왔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의 성격 형성이 바로 이 성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그 가정 문제가 그 부모의 가정 문제가 아주 안 좋았던 집안이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뭐 구강기, 학문기, 뭐 구강기 때는 아이가 입과 입술을 성감대를 통해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뭔가 이렇게 인격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뭐 만족감, 아니면은 불만감, 아니면은 엄마가 젖 먹이는 걸 싫어하면은 뭐 기피증, 뭐 이제 또 뭐 내일은 엄마가 젖을 줄까 안 줄까 그런 데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인격적 형성이 여기다 이루어지고 학문기 때는 대변을 통해서 이제 인격 형성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대소변을 누울 때 엄마가 그냥 막 때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방황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엄마가 또 그냥 맨날 싸는 대로 잘 싼다,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잘 싸냐, 아무 때나 싸도 좋다 이러면은 이제 성격이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질서와 뭐 시기와 이런 것들을 하면 이때는 하면 안 되고 이때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한다는 거죠 이게. 근데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사람의 인격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일부 뭐 맞는 것도 있고 또 이걸 뭐 100% 다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남근기 이때는 이제 어떤 성기를 만지작거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 웨디푸스 콤플렉스 남자아이가 아버지를 증오하고 어머니에게 느끼는 그런 사랑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잠재기 그 다음에 뭐 12세 이후에는 성기기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격이 성장된다 하는 내용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나부터 바꿔라 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한 인간의 인격 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이제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 뭐 이런 건 이제 비슷해요. 프로이드는 인간의 기질 형상이 이미 5세 이전에 이루어진다고 했다. 케빈 리먼 역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의 저서 나부터 바꿔라를 통해서 정리해보자. 당신이 왜 지금처럼 행동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라. 집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자신에게 단순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다. 가장 오래된 내 어린 시절 기억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을 딱 떠올리면 뭔 생각이 딱 들어옵니까? 나는 우리 형하고 5살 땐가 감나무 위에 감 따러 올라갔다가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열심히 야단 맞고 도망친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격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밝히는데 어린 시절의 기억을 파헤치고 사적인 논리를 분석하는 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물론 어린 시절의 기억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합리화시키라는 것이다. 시키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내가 8살 때 아버지가 나를 계집애 같은 놈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내가 은행 강도가 된 이유예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다. 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 독재적인 부모 아래서 크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독재적인 아이들 속에서 크는 애들은 이 밑에 보면 만일 당신 부모가 매우 독재적이었다면 10중 8구 당신 성격에는 이런 특징이 배에 나온다. 사춘기가 되거나 대학에 갈 때까지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지만 그 뒤로는 어떤 권위적인 사람과 마주치더라도 애써 당신이 독립적이라는 걸 내세운다. 극도로 유순하고 조용하며 협조적이다. 일부러 남을 불쾌하게 한다. 어처구니 없는 언쟁을 벌이거나 자주 싸우고 아주 무례하며 남의 신경을 긁는 행동을 한다.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며 독립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 독창성이 떨어지며 모든 일을 흑백 논리로 바라본다. 이 독재적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은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질, 성격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나치게 관대한 부모. 예. 자,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요. 좋은 예가 있어요. 7살 때부터 더그라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는 경우란 절대 생기지 않는다고 알았어요. 부모님이 한 번도 그에게 어떤 일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없고 오히려 더그를 보호하려고 무엇이든 함께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래서 더그는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어요. 바로 지역 청소년 낚시대회에 나간 더그가 우승하기 위해서 스스로 수를 쓰겠다고 생각한 이유예요. 그날 호수에서 농어를 낚던 더그는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낚시추 몇 개를 농어 목구멍으로 밀어넣었다. 이거 중국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네. 심판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들은 참가자들이 국내낼 꼼수를 죄다 꿰뚫고 보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한 수 위였다. 결국 심판들은 더그가 사용한 낚시추를 찾아냈고 아이의 참가 자격을 박탈했다. 자, 이러면 이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나무래야 돼요? 네. 근데 지나치게 관대한 부모는 자식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분노했어요. 더그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심판들에게 화가 난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냐고 그러고 막 따지는 거죠, 이게. 부모의 관대한 양육 방식이 당신의 어린 시절을 즐겁게 보내겠을지 모르지만 어른이 된 당신의 성격에 재앙이라고 할 만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만일 당신의 부모가 지나치게 관대했다면 당신의 규칙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거다. 극도로 자기중심적이다. 언제나 자기 방식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당신은 감정이입 능력이나 다른 이에 대한 배려심이 깜짝 놀랄 정도로 부족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생활에 능숙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쓰는 능력이나 인간관계를 깊이 맺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당신의 친구들은 대부분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원하면 그것을 갖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여 그로 인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든 자신의 행동 때문에 어떤 결과가 빚어지든 간에 개의치 않는다. 비판과 비난에 능숙하다. 10중 8구 중독 증세가 최소한 하나는 있을 거다. 도박, 과도한 섹스, 술 등 무엇이든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라면 당신은 참을성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 비판적 부모. 예, 여기에 이제 아들이 이제 경기를 하는데 구경하러 갔는데 아들의 실수를 아버지가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얘가 주눅 들어가지고 더 못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자, 142페이지 밑에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어떤 형성이 인격이 되냐면 종종 늦장 부리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어떤 일이든 평가받는 걸 두려워해요.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평소 죄책감,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잔뜩 짊어지고 산다. 사소한 실수에도 스스로를 가차없이 비판하며 자신이나 타인을 실망시킨 경우라면 어떤 일이든 잊지 못한다. 진정으로 자신이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믿지 못한다. 늘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있지 않나.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한 일 때문에 칭찬받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친절하게 해주고 싶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늘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부심은 거의 없다. 자신이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지 못한다. 돈을 많이 벌거나 직업에서 성공을 거두라도 어디선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끊임없이 염려한다. 이제 권위 있는 부모, 제일 좋은 부모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권위 있는 부모는 대개 어떤 상황을 두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자녀의 의사를 먼저 묻는다. 그들은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지만 그러면서도 아이가 자신의 행동 때문에 일어난 결과를 체험할 수 있게 내버려둔다. 아이에게 그 나이에 적합한 선택지를 주고 아이와 함께 행동 방침을 정한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일관성이 있으며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훈육을 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면서 현실을 경험하며 배울 수 있게 한다. 존중과 자존감 다 나오죠. 사랑을 전달해서 아이가 자부심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게 이들의 목표다. 자라는 동안 이런 경험을 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당신은 자신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밑받침이 되어줄 균형 잡힌 성장 배경에서 자랐다. 당신 부모는 현명한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선택을 하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우리는 사실 자기의 선택을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너 그거 해가지고 밥 먹고 살겠어? 네, 이런다든지, 네, 너는 아빠가 하는 일 무조건 해야 돼. 뭐 이런다든지. 네. 그러니까 돕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우격다짐이죠. 예. 그리고 비판적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출생 순서에 따라서 기질 형성이 또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프로이드의 그런 어떤 이론도 어느 부분 공감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만은 또 이 사람 이야기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장자로 태어난 사람하고 차자로 태어난 사람, 막내로 태어난 사람의 기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장자는 책임감이 있고, 또 그래서 권위를 가지려고 하고, 독재적인 특성을 갖게 되고, 또 책임감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있고, 네. 그런데 막내는 또 이제 어때요, 또 이제? 사람들 앞에 잘 이제 보이려고, 뭐예요, 이제? 개구장의 노릇도 하고, 또 개그맨도 하고, 막 이쁨을 얻으려고, 이제 이런 걸. 차자는 또 뭐예요, 이제? 장자도 아니고 막내도 아닌 차자는 살아남기 위한 고뇌에 빠져요. 네. 왜냐하면 항상 장자는 장자라 눈에 띄고 막내는 막내라 눈에 띄는데 막내가 안 보여도 차자한테 물어. 야, 막내 어딨냐? 그러니까 차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형이 아직 안 왔으면 야, 형 안 왔냐? 그러니까 이 차자는 항상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를 많이 보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면 화합을 잘하고 이쪽 저쪽 연결을 잘하고 이제 이런 이제 장점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막내의 특징. 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나부터 바꿔라 책 사서 보시면 되고 사회적이고 외향적이면서 낯선 사람과도 금세 어울리고 복잡하지 않고 즉흥적이며 유머 감각이 있고 사람을 대하는 재주가 있고 물려받은 옷을 자주 입는다. 형제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어릴 때 쓰던 애칭을 어린이 돼서 쓴다. 집중력이 5초를 가기 힘들다. 직업을 보면 막내들은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에 잘 맞는다. 왜냐하면 유머스럽고 뭐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합을 잘하는 중간 아이. 예. 그래서 중간치기가 아주 애매한 거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바로 손위 형제 자매와 반대로 가는 길을 선택한다. 남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 경쟁심이 강하고 충실하며 친구 관계가 좋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산다. 왜냐하면 드러내봐야 손해야. 형한테 갈 야단을 둘째가 받고 막내한테 가야 될 야단을
또 둘째가 받아. 너는 동생도 안 지켜보고 뭐하고 있었어, 이런 거. 그래서 그냥 안 드러내고 가만히 있는 편이 제일 좋다. 네, 뭐 이런 거. 가끔 게으름을 피우거나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걸리지 않는다. 이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이런 데서 이제 뭐 열등감도 생기게 되는 거고, 이제 어떤 차별적인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부모와의 관계가 좀 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이제. 남의 시중을 잘 드는 맞이. 예, 맞이는 믿음직하고 성실하고 해야 될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것저것 흑백이라는 논리, 그리고 책임감, 뭐 이런 게 있어요.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뭐 이런 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외로운 유아 독전. 요즘에는 이게 많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밑에 뭐 믿음직하고 성실하다, 해야 할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란 흑백 사고를 한다,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한다, 뭐 어떤 일을 하는 옳은 방식이 있다, 타고난 지도자감이다, 성취를 중요하게 여긴다, 첫째의 모든 특징이 한 단계 더 강하다, 책을 좋아한다, 나이보다 어른스럽게 행동한다, 독립적으로 일한다, 다른 집 형제들이 싸우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둘째로 태어났는데 장자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둘째지만 장자의 기질을 이어받는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고, 또 이건 이제 서양 사람들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의 특징하고도 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심리학적 정리는, 성경은 진리인데 이런 심리학적 틀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민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이런 특성들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9페이지 보시면은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형성돼요. 지금까지 본질적으로 만들어진 나가 아닌 새로운 나가 만들어지는 다양한 요소 중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나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봤다. 이제는 가족 관계가 아닌 또 다른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의 그 성품들, 성격들이에요. 우리 아들 이야기 여기 해놨는데요. 아들이 태국에서 늘 살다가 한국에 오면은 이제 시간의 흐름이나 이런 게 안 맞고 기후에,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풀어진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아들 그렇게 생활하면 어떻게 너무 나태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아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태국은 날씨가 더우니까 성격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날씨가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좀 빨리빨리는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에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사시사철이 뚜렷해요. 그래가지고 씨를 제때 안 뿌리면은 며칠만 늦어버리면 안 돼. 추수도 며칠만 늦어버리면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거두고 빨리빨리 씨 뿌리고 빨리빨리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격 형성에 또 영향을 미친다. 영적인 환경이 가져다주는 인간 기질 형성.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태국에 여기 이 동글뱅이 선교사는 네, 우리 이성희 선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또 사람들이 또 변해요, 또. 네, 이렇게 은혜 받으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뭐 이런 기질, 뭐 장자고 차자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의 기질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참 희망이죠, 이게. 그리고 뭐 다양한 상황들에 의해서 또 형성됩니다. 누굴 만나는가? 그래서 실패한 상황을 만나는가? 성공한 상황을 만나는가? 부유한 가정을 만나는가? 가난한 가정을 만나는가? 친구들과의 관계, 어떤 친구나 이성이 옆에 있는가에 따라서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뭐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거. 타이슨 이야기를 해놨어요, 여기에. 타이슨을 아주 돈 다 털어먹고 몽땅 다 거지를 만들어 놓은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아주 스타로 떠오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새로운 여자가 옆에 있었는데 이 여자는 아주 똑똑한 여자예요. 그래서
타이슨에게 일단 술 못 먹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고달픈 삶을 간증해서 청소년들을 일깨우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옆에 있느냐 이런 데 따라서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뭐 윤일병 사건 뭐 이런 거 다 보면은 평범한 대학생들인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주변 환경이 이상하게 이 사람들을 폭력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인격 형성이 만들어져 가는 것은 이런 다양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